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AWS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SK텔레콤의 고재성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본 세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AWS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드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몇 가지 주제로 잡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아젠다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얘기 드릴 거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에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때 온프레미스와 AWS 간의 전용선이나 VPN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는데요. VPC는 보통 한 개가 아니라 다수 개의 VPC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의 물류선을 여러 개의 논류선으로 각각의 VPC를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C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거에 관리 공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은 트랜짓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VPC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에 대한 비용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따라서 비용 체계가 좀 달라서 AWS로 들어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용량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지만 트랜짓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트랜짓 게이트를 흘리는 모든 트래픽이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비용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넘겨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온프레미스에선 대규모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트랜짓 게이트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랑 VPC 간에만 연동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VPC 간의 통신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가 VPC를 연결할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VPC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경우에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를 이렇게 좀 분리해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비용 절감도 하면서 관리 편의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지금 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성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연간 한 4.8억 정도를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AWS 서비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와 라우터 53 리졸버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WS에서 퍼블릭 서비스를 쓰실 때 보통은 VPC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프라이빗하게 연결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를 경유하지 않고 각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드신 다음에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쓰시게 되면은 온프레미스에서도 전용선을 통해서 AWS의 퍼블릭 서비스를 직접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은 각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ENI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온프레미스에서는 VPC까지 직접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걸 사용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은 각 AWS의 퍼블릭 서비스를 접근하실 때 쓰는 도메인 지리를 했을 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IP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도메인을 저희가 접근할 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IP를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갈 수 있도록 구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해당 도메인을 그대로 질의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퍼블릭 IP를 그대로 응답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VPC에서 라우터 53 리졸버 엔드포인트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VPC 외부에서 퍼블릭 서비스 도메인을 쿼리할 때 라우터 53 리졸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쓰는 엔드포인트고요. 그럼 이 엔드포인트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질의를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에서는 DNS에서 세팅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DNS에는 컨디셔널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컨디셔널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 영역에 대해서 DNS가 직접 응답하지 않고 라우터 53 리졸버로 다시 재질을 해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성 방법을 보시면은 AWS 퍼블릭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을 입력을 하시고 해당 도메인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라우터 53 리졸버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 위한 라우터 53 리졸버 엔드포인트 IP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성까지 모두 다 마치게 되면 온프레미스에서도 퍼블릭 서비스 도메인을 그대로 질의를 하셨을 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IP를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는 저렇게 구성이 가능한데 AWS의 서비스 중에서 S3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특징 때문에 S3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약에 만들다고 하더라도 VPC 내에서 도메인 지뢰라면 퍼블릭 서비스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S3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VPC 안에서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렇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에 대한 지리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은 온프레미스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셔널 포워더를 설정하고 앞서 얘기 드렸던 라우터 53 리졸버 엔드포인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퍼블릭 IP를 응답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에 있는 S3에 접근할 때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드신 후에 그 속성에 들어가서 프라이빗 DNS 설정을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프라이빗 DNS 설정을 활성화하는 거는 VPC 내에 있는 라우터 53 리졸버를 모두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쓰는 거는 라우터 53 리졸버 인바운드 양 앞서 만들었던 그걸 통해서 질의를 할 때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VPC 안에서는 여전히 퍼블릭 IP를 응답받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온프레미스에서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IP는 사설 IP를 다시 응답받아가지고 온프레미스에서 S3까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AWS 서비스를 사용할 때 프라이빗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온프렘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빗 연결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 프라이빗 연결은 온프레미스랑 AWS에 있는 VPC 간의 사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그게 프라이빗 VIP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에서 만약에 퍼블릭 서비스를 연결하실 때 저렇게 꼭 VPC를 연결하지 않고 퍼블릭 VIP라는 걸 이용해서 AWS 리전과 직접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굳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들지 않으셔도 직접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까지 전용선을 이용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프라이빗 VIP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VPC라고는 사설 네트워크 간에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퍼블릭 VIP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까지 전용선을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쓰게 됩니다. 이게 공인과 사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VPC 간에 연결할 때는 온프레미스도 사설 IP를 사용해서 연결하셔야 되고요. 퍼블릭 VIP를 쓰실 때는 퍼블릭 서비스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도 공인 IP를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 퍼블릭 VIP를 쓰시는 경우에는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넘길 때 사설 IP를 온프렘에서 공인 IP로 바꿔주는 NAT 장비를 한번 거친 다음에 공인 구간으로 AWS랑 연동을 하시면은 전용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도 있지만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퍼블릭 구간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 비용이 아니라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AWS 서비스를 사용할 때 온프렘 쪽의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나 아니면 EKS 클러스터 같은 저런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런 서비스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인프라 자체가 좀 더 유연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서 뭐 스케일 아웃이 되거나 스케일 인이 되거나 혹은 IP 주소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온프레미스로 접근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저 클라우드에 설정된 IP 대역을 전체 다 온프렘에 있는 방화벽 같은 보안 장비에 설정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온프렘 장비 보안에서는 뭔가 저런 대규모 IP를 대역적으로 뭔가 정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클라우드상에 추가적인 VPC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VPC 안에는 서브넷을 만드시고 그 서브넷 안에 나티 게이트를 만듭니다. 이 나티 게이트가 VPC 내에서 사설에서 공인 나가는 것 외에도 VPC에서 다른 외부 사설을 가기 위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용 나티 게이트를 만드신 다음에 각 서비스들은 나티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온프렘을 접근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온프렘 보안 장비에서는 나티 게이트가 갖고 있는 고정된 IP만 정책에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 정책을 넣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될 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접근하는 IP가 굉장히 다수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지로 접근하려고 할 때 포트 얼로케이션이라는 에러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러가 왜 발생하게 되냐면은 각 서비스 포트에 대한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티 게이트 주소 한 개에서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경우에 최대 55,000개의 동시 접속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상에 굉장히 많은 IP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최대값을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나트 게이트에 추가적인 IP를 할당을 하셔가지고 동시 접촉 개수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트 게이트에 최대 8개의 주소를 저희가 붙일 수가 있어서 기존에 55,000개의 동시 접속이 아니라 44만 개의 동시 접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트 게이트를 통해서 온프렘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에서 도메인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각 회사의 주 도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AWS KR.org라는 도메인을 예를 들었는데요. 기존의 웹 서버를 온프레미스 DNS 서버에서 이제 도메인을 설정해서 씁니다. 근데 이제 온프레미스만 쓰다가 클라우드 쪽에 뭔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챗봇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AWS 서비스에 챗봇 서비스를 제가 만든 다음에 회사 주 도메인을 보통 그대로 다 쓰시기 때문에 chatbot.aws.kr.org라는 도메인을 AWS 연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뭔가 서비스를 만드시게 되면은 저런 도메인 자체를 AWS에서 제공하는 라우터 53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기존의 주 도메인은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를 하고 챗봇에 대한 것만 AWS에서 관리를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온프레미스 DNS 서버에서 챗봇에 대한 일부 영역에 대해서 라우터 53으로 위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은 챗봇 관련된 도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은 온프레미스 DNS 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챗봇이 들어간 chatbot.aws.kr.org라든가 아니면은 뭐 img.chatbot.aws.kr.org라는 도메인은 AWS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S의 위임 처리 하나만으로 뭔가 도메인을 추가적으로 내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서 서비스를 만드신 경우에도 각각의 사설 도메인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티드 존을 프라이빗하게 각각 다 만드는데 회사 내에서 공통적으로 쓰셔야 되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각각의 계정마다 저렇게 다 동일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각 계정별로 뭔가 설정이 다르게 되면은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우터 53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된 계정에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계정에서 라우터 53 프로파일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에 앞서 만든 호스티드 존을 연결을 하시고 난 뒤에 라우터 53 프로파일을 다른 계정에 공유를 해주시게 되면은 다른 공유 계정에서는 내가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통 계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을 개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설정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공유 계정에서는 그냥 바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IP 대역 중복 시 통신 방법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AWS의 VPC 간에 동일한 IP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우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AWS뿐만 아니라 AWS랑 온프레미스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IP가 중복돼서 통신을 아예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 또 다른 VPC를 만듭니다. 이 또 다른 연계 VPC라는 거는 유니크한 IP를 구성을 하시고요. 이 연계 VPC에서는 온프렘까지 DX나 VPN으로 연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까지 연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는 엔드포인트 서비스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VPC 1에서는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는 VPC 1에서는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까지만 통신하면 되기 때문에 로컬 라우팅을 통해서 연계 VPC로 가게 되고요. 연계 VPC는 온프레미스까지 DX를 통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프레미스에서는 다시 연계 VPC까지만 라우팅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연계 VPC에 대한 라우팅을 잡으시고요. 그럼 VPC 1과 연계 VPC 간에는 저 프라이빗 링크라는 AWS 내부 백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별도의 라우팅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게 돼서 IP가 중복된 AWS의 VPC와 온프레미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VPC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VPC와 또 다른 VPC 간의 IP가 중복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지금은 온프레미스 가는 경로였는데 반대로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 안에 NLB를 또 하나 만드시고요.
연계 VPC 안에 이번에는 저 NLB로 만들어진 엔드포인트에 대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만드십니다. 그럼 온프레미스와 연계 VPC는 또 DX나 VPN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에서는 연계 VPC까지 라우팅 잡으시고 연계 VPC와 VPC2는 다시 또 프라이빗 링크를 쓰기 때문에 별도 라우팅 탭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VPC2에서는 마찬가지로 응답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링크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로컬 라우팅만 있으시면 되고요. 연계 VPC에서는 다시 온프레미스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로 가는 라우팅만 잡으시면은 온프레미스와 VPC 간의 IP가 중복이 되더라도 양방향으로 모두 다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실 고려하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IP 관리를 사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IP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AWS에 사용할 IP 대역을 전체 풀로 지정을 해놓고 이 IP 어드레스 매니저를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VPC를 추가로 만드실 때 IP가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안정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저런 IP가 중복돼 가지고 통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뭔가 조치를 할 부분 필요 없이 원활하게 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VPC IP뿐만 아니라 또 온프레미스 있는 IP도 같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P 어드레스 매니저를 이용을 하시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사실 저런 네트워크까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온프렘처럼 뭔가 내가 서비스만 집중할 수 없을까라는 걸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VPC 안에 여러 개 서브넷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VPC 하나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관리자처럼 VPC 오너 계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들어간 많은 서브넷들은 공유 서브넷을 만들어서 다른 계정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VPC 오너 계정에서는 전체 VPC에 들어가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요소들을 직접 관리합니다. 뭐 인터넷 게이트나 나트 게이트의 라우팅 탭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럼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AWS 계정 1이나 계정 2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만 집중해서 서비스를 만드시면은 하나의 VPC 안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 없이 서비스만 집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VPC 간에 연동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보통 쓰셨던 방법이 피어링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트랜짓 게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추가적인 방법이 이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정 내에서 서로 다른 VPC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면 A VPC와 B VPC 간에는 피어링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트랜짓 게이트를 쓰시던가 혹은 뭐 엔드포인트를 만드셔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VPC에서 그 VPC 안에 있는 ENI뿐만 아니라 다른 VPC에 있는 ENI를 생성해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VPC A에 있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VPC A에 있는 ENI와 B에 있는 ENI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VPC B와 별도의 연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VPC 간의 통신처럼 통신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 필요 없이 간단한 VPC 간의 연동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 없이도 좀 더 편안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몇 가지 좀 AWS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그러면 각각의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뭔가 트랜짓 게이트를 우회한다던가 혹은 뭐 엔드포인트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IP 중복 났을 때 저런 것들을 쓰는 방법 혹은 뭐 VPC 쉐어링을 통해서 하나의 커다란 VPC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럼 저 중에 저런 것들을 꼭 쓰는 게 답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런 요건들은 각각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서비스 요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사 서비스 요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최적의 방법이 계속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는 게 AWS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새로 나온 서비스를 우리 회사에서 또 적용할 수 없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각각의 요건에 맞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Pv6로 마이그레이션 여정 발표를 맡게 된 최성호입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현재 LG U+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두 개입니다. 왜 IPv6로 여정을 시작을 했고,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이슈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복잡한 라우팅 테이블을 기술로서 단순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이 사용하고 있는 VPC는 여러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하고 있는 VPC, 그리고 다른 팀 VPC, 그리고 다른 회사 VPC, 마지막으로 온프레미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PC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마다 라우팅 테이블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로 단순화를 하고자 싶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정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IPv6의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IP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42억을 총 4번 곱해야 IPv6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많기 때문에 IPv4에서 가지고 있던 Private IP라는 개념이 IPv6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정을 실행한 순서는 VPC 그리고 EKS 나머지 AWS 리소스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VPC는 여정에 앞서서 먼저 옵션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VPC 그리고 서브넷에서 IPv6를 사용하겠다는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VPC에서 IPv6를 사용하면 IPv4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서브넷에서는 IPv6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활성화한 다음에 서브넷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서브넷은 기존과 같이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을 해주고, 라우팅 테이블은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를 사용하게 설정해 주시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그레스 온리 인터넷 게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그레스 온리 인터넷 게이트에는 밖에서 안으로 트래픽은 들어올 수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마치고 IPv4와 이제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NAT 게이트는 IPv6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v6는 Private IP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소 변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NAT 게이트는 IPv6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VPC 그리고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구성이 끝나고 저는 EC2 인스턴스 생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EC2 인스턴스 생성을 하면 EC2 콘솔에서 IPv4 할당은 되지 않고 v6는 할당이 됩니다. 하지만 EC2 인스턴스 쉘 안에서 직접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조회하면 IPv4가 보입니다. 이 이유는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링크 로컬 IPv4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인스턴스끼리 IPv6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EC2 인스턴스 두 대를 생성을 하고 간단히 파이썬으로 웹소켓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응답을 보시면 밀리세컨드, 즉 응답 지연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구간에서 네트워크가 막혔다는 걸 인식을 했고 시큐리티 그룹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을 기존에는 IPv4만 설정했기 때문에 디폴트 디나이로 IPv6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부 다 IPv6를 설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2차 테스트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1차 테스트와 다르게 응답 지연이 0ms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했던 디버깅 과정은 코드 부분을 디버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짰던 파이썬 웹소켓 프로그램에서는 IPv4를 사용했기 때문에 v6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켓을 IPv6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IPv4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EC2 인스턴스와 통신이 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테스트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AWS 문서를 보고 여러 가지 문서를 보고 디버깅 해보니 IPv4와 IPv6는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IPv6에서 v4를 받을 수 있게끔 저는 듀얼 스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VPC 서브넷 듀얼 스택이란 거는 IPv4와 v6를 모두 사용하는 서브넷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IPv6 라우팅 테이블에서 v4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 IPv4에서 사용했던 NAT 게이트도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EC2 인스턴스가 비록 IPv6로 사용이 되지만 IPv4와 통신하는 것은 IPv4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했던 거는 방향을 바꿔서 EC2 인스턴스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외부에 있는 IPv6와 통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실패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전과 같이 IPv4와 IPv6가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64FF9B라는 예약된 IPv6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64FF9V라는 주소는 IPv6가 이 주소로 시작된 것은 IPv4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외부 IPv4와 통신할 때는 IPv4로 통신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NAT 게이트가 필요한데요. 이 NAT 게이트에는 64FF9B라는 예약된 주소로 들어오면 IPv6 주소를 IPv4로 주소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라우팅 테이블과 NAT 게이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통신 테스트를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성공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IPv6 주소를 보면 프리픽스 64FF9B라는 주소를 저희가 수동으로 붙여줘야 외부 IPv4와 통신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64FF9B라는 주소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DNS를 활용해서 수동으로 했던 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에서 DNS64라는 옵션을 활성화해주면 이제 DNS64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IPv6가 IPv4와 통신할 때 64FF9B라는 주소를 붙인 DNS 응답을 DNS가 보내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가 VPC 여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얻었던 교훈은 VPC IPv6는 듀얼 스택으로 시작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IPv4와 v6는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통신했던 IPv4와 호환이 돼야 돼서 듀얼 스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정은 EKS IPv6 여정입니다. EKS IPv6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드와 서비스가 모두 IPv6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EKS 노드는 IPv6와 IPv4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KS의 제약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제약사항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클러스터에서는 IPv6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새로 EKS를 만들고 IPv6를 사용해야만 EKS IPv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사항은 모든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니트로 기반 EC2 인스턴스 또는 파게이트 노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ecurity Group for PAD가 IPv6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서브넷은 듀얼스택 VPC 서브넷을 사용해야 됩니다. EKS IPv6 생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성 과정에서 IP 패밀리를 IPv6로만 설정해 주시면 EKS IPv6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 이제 주의사항이 VPC CNI에서 IPv6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IAM 폴리시에 IPv6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폴리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설정이 빠져 있다면 파드가 IP 할당받지 못해서 파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드가 실패가 되고 실패 로그는 IP가 할당이 되지 않아서 컨테이너가 뜨지 않다는 로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모두 생성한 뒤에 저희가 쓰고 있는 파드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를 가져봤는데요. 아르고 CD를 파드를 생성을 하면 몇 개의 파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르고 CD가 사용하는 레디스 파드가 기본 설정이 IPv4 소켓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EKS IPv6 환경에서는 생성이 안 됐던 거고 저는 이런 점을 찾아서 IPv4 소켓을 IPv6로 변경을 했더니 잘 파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정상적인 파드도 정말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아르고 CD 레디스 HA 서버라는 파드가 러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드 로그를 보면 정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에러 로그가 계속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IPv4 소켓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 IPv6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IPv6 소켓으로 변경해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후에 저는 파드 간 통신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VPC CNA가 이 파드 간 통신을 제어하고 저는 별다른 설정 없이 통신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기존 IPv4와 다른 점은 IPv6 IP 테이블과 라우트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 파드 간 통신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테스트했던 과정은 파드가 외부 IPv4와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별다른 설정 없이 통신이 한 번에 성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VPC CNI가 IPv4를 가지고 있는 EC2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EC2에서는 IPv4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파드가 IP4와 통신할 때는 주소 변환을 하게 되는데 EC2 노드에 있는 IP4를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IPv4와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설정 없이 한 번에 통신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통신 테스트를 했던 거는 외부에서 파드로 접근을 할 때 잘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파드에 이제 ELB를 사용을 했고요. 파드 ELB에서 인그레스 어노테이션에 듀얼 스택이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ELB를 듀얼 스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ELB 듀얼 스택은 VPC 듀얼 스택처럼 IPv4와 IPv6를 모두 사용하는 ELB입니다. 듀얼 스택 ELB를 통신 테스트를 하면 IPv4는 IPv4로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IPv6 클라이언트는 IPv6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듀얼 스택 ELB는 파드 간 통신을 할 때는 IPv6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느꼈던 이 케이스 IPv6 여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파드가 런닝 상태여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드가 제가 테스트를 했었을 때 런닝 상태였지만 파드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걸 확인했었고 그 부분의 원인은 IPv4 소켓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IPv4 소켓을 v6로 변경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JVM에서 설정에 IPv6를 선호하도록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에서 더 점검하는 역할이 많았고 네트워크 부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VPC 그리고 EKS 여정을 마치고 저희는 저희 팀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AWS 리소스에 대해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 그리고 VPC 피어링, 클라이언트 VPN 등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트랜짓 게이트와 VPC 피어링은 기존 설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IPv4 라우팅 테이블과 그리고 IPv6 라우팅 테이블을 모두 추가를 해줘야 IPv4와 v6가 모두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링도 마찬가지로 IPv4와 v6 라우팅 테이블을 모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AWS 클라이언트 VPN은 IPv6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의사 결정을 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 IPv6 적용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요. 저희 여정의 시작은 라우팅 테이블 관리를 좀 더 단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IPv4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듀얼 스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IPv4와 IPv6 라우팅 테이블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도와 다르게 라우팅 테이블이 점점 더 복잡해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IPv6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 몇 가지가 현재 존재를 했습니다. AWS 클라이언트 VPN 그리고 Security Group for PAD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여정을 마치면서 잠시 보류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여정이 끝나면서 공부를 더 했었습니다. 정말 라우팅 테이블을 더 단순할 수 없을까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회사 도입 사례를 보면서 저의 결론을 얻었는데요.
IPv6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또는 라우팅 테이블을 간소화하고 싶다면 이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하는 이런 사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IPv6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IP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 자체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IPv4에서 v6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프라이빗 서브넷도 같이 마이그레이션 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IPv6에서도 프라이빗 서브넷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관리하는 이 IP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라우팅 테이블이 더 늘어났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여러 가지 회사 도입 사례를 보면 IPv6에서는 이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고 퍼블릭 서브넷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서브넷으로 관리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이 로컬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0.0.0에 해당되는 라우팅 테이블만 관리하기 때문에 단 2개의 라우팅 테이블만 관리하면 됩니다. 단 이때 퍼블릭 서브넷만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 퍼블릭 서브넷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기술도 같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제로 트러스트 이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MTLS 그리고 OIDC 프로토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마치면서 정리를 할 건데요. AWS에서는 어렵지 않게 IPv6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IPv6 도입 시 기존 IPv4와 통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 스택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IPv6와 IPv4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내부 영역은 IPv6로 관리를 하고 제어할 수 없는 외부 IP는 IPv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트워크 설정뿐만 아니라 코드 영역도 같이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IPv4 소켓만 사용할 수 있다면 IPv6 환경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여정을 마치면서 교과서에서만 봤던 IPv6를 직접 다루게 되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